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여자입니다. 적은 나이라면 적은 나이겠지만 마냥 적지만은 않은 나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은 애를 낳아서 키울 나이인데 저는 아직 결혼조차 하지 못했어요. 남들에게는 쉬워만 보이는 결혼이 왜 저에게는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진 못했지만 저도 최근에 결혼의 문턱까지는 넘어갔다 왔는데요. 늦은 나이에 겨우 시작한 연애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저에게는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는 뭐에 시이게라도 한 사람처럼 결혼이 하고 싶었고, 하지 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마냥 세상에서 버려지고 외면당할 걸로만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단 당시 제가 결혼에 대해 느꼈던 압박감이 그 정도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도 그럴 게 저에겐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저보다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동생이 행복하게 한 사람의 아내로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만 해도 막연하게 부럽다는 생각은 했어도 저까지 결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지나가듯 한 말에 그때부터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 남편이랑 올해까지만 놀고 내년부터는 아이 가지려고 해. 언니 좀 있으면 이모 되겠다. 조카 예뻐해 줄 거지?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동생이 결혼을 해서 신혼을 보내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곧 2세 계획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적잖은 충격을 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이만 먹어가고 제 삶은 도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때서야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때 제 나이가 30 초반이었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얘들아,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하고 싶은데 어디 괜찮은 사람 좀 없을까? 세상에, 너 연애에 관심 없는 것 같더니 이제야 좀 관심이 생긴 거야? 근데 어쩌지? 내 괜찮은 주변 남자들은 다 결혼해버렸는데. 나도, 야, 괜찮은 여자면 몰라도 괜찮은 남자는 얼마 없어서 굳이 소개까지 안 가도 주변 여자들이 다 채가고 없어. 나도 겨우 결혼했잖아. 아, 그래? 너무 늦은 걸까? 아니야, 그래도 찾아볼게. 늦은 게 어딨어? 요새 100세 인생이라는데. 그래, 30대 초반이면 아직 인생 절반 넘기기도 한참 남았다. 이제라도 생각이 든 게 어디야. 어딘가에 괜찮은 너만의 짝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걱정 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볼게. 정말 니네뿐이야. 고맙다 얘들아. 주변 친구들도 제 깜짝 선언에 기뻐하며 덩달아 신나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이 아는 괜찮은 사람들은 결혼을 이미 했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다든지 등의 이유로 미혼의 남성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그나마 괜찮아 보이던 사람 몇 명을 만나 짧게 연애를 해보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 보는 기준이 좀 까다로워져서인지 크게 마음이 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리 급하고 간절했어도 사람을 만나 인연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끌림이라는 요소는 확실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는 너무 간절하고 하루는 간절함에 지쳐 반쯤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고 있던 중 제 자신을 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태어나 처음으로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운명적인 만남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외로움을 떨쳐내기 위해 떠난 여행이나 다름없었으니 거기서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지난 연애에서의 몇 번 겪은 실패 때문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사람들이 생각할 법한 뜨거운 감정을 나누는 건 아니었지만 낯선 여행지에서 만났다는 특유의 분위기와 오히려 잘 모르는 사이라서 나눌 수 있었던 속 깊은 대화들을 통해 저는 그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그 남자가 사는 곳도 서울이었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무슨 기막힌 우연인 건지 친구가 출산하기 전까지 다니던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친구를 아냐고 물어보니 한때 같은 부서였어서 친하게 지냈었고 결혼식까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친구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윤정아, 너 한성주라는 사람 알아? 성주? 성주 잘 알지. 뭐야? 네가 성주를 어떻게 알아? 아니, 나 제주도 여행 왔거든. 여기서 여행하다 만났는데 니네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해서 너 아냐고 물어봤는데 안다길래 신기해서. 와,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거기서 둘이 만나냐? 성주, 내가 진짜 예뻐했던 후배야. 여행 갔구나. 잘 지낸대? 그런 것 같은데 나도 고작 이틀 같이 다녔던 게 다라서. 근데 나 이 사람 좀 알아가고 싶은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남자는 다 결혼했다더니 뭐야, 정말 너무 괜찮아 보이던데? 내가 미처 후배 쪽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걔가 우리보다 3살인가 어리던가 그럴걸? 성주는 진짜 회사에서도 외모 준수하지, 일 잘하지, 싹싹하고 센스 있고 유쾌하게까지 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부서에 남자친구 없는 애들은 다 좋아했을걸? 왜? 성주랑 잘해보고 싶어? 좀. 사랑 깐깐하게 구는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호감인데? 나도 네가 걔랑 만난다면 대찬성이지. 근데 걔 지금은 애인 없대? 워낙 인기가 많던 애라 바로 여자친구 생겼을 줄 알았는데 전에 사귀던 애랑 헤어졌다곤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전에 사귀던 애? 걔가 장기 연애 커플로 유명했거든. 전 여자친구랑 7년 정도 사귀었다나? 서로 죽고 못 살던 커플인데 결혼 앞두고 집안끼리 의견이 좀 안 맞았나 봐.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한동안 좀 힘들어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걱정했거든. 뭐 잘 지내는 것 같다니 다행이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알아보고 만나. 장기 연애 후유증 그거 오래 간다? 듣기로는 자의로 헤어진 게 아니라고 해서 괜히 더 신경 쓰여서 혹시라도 너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까봐. 에이, 안 좋은 영향은 무슨. 오히려 한 사람만 진득하게 만났다니 진전성도 있어 보이고 좋은데 이 여자 저 여자 가볍게 만나고 다닌 남자들보다 훨씬 낫지. 게다가 전 여자친구 쪽도 7년이나 만났으면 여자친구한테도 진짜 잘하는 사람인가 보네. 남한테는 잘해도 자기 여자한테 막상 못하는 인간들 있잖아. 장기 연애할 만큼 인성도 괜찮은 사람인 거니까 난 더 괜찮아 보인다. 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뭐 네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 너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괜히 초치는 소리는 안 할란다. 나도 네가 뭐 걱정하는지는 알지. 그 여자를 잊었다면 잊은 대로 좋고 못 잊어서 아직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마음 약해져 있을 때 파고들어서 나로 그 여자를 잊게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내가 작정하고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동안 없어서 그랬지.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들은 내가 작업 걸면 다 넘어왔거든. 아이고, 언제는 자기만 결혼 못했다고 징징대더니 그새 옛날 자존감 다 돌아왔네. 이런 거 보면 여자도 자기가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니까. 그러게,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의욕이 솟아나. 그럼 잘해봐. 나도 말 나온 김에 오랜만에 성주한테 연락해서 네 얘기 좀 해봐야겠다. 얘기 좀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얘는 당연하지. 그러려고 전화하는 건데.
나도 내 마지막 남은 친구 좋은 남자한테 시집 좀 보내보자. 걱정 붙들어 매라고. 잘 되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 사랑한다 윤정아. 평소 사람 보는 눈도 높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친구가 극찬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제 결심을 굳혔어요. 여행에서 이틀 같이 다닌 걸로 연애를 시작하기엔 저도 머리가 너무 컸고 신분도 확실치 않은지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가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니 안심이 되면서 더 마음이 애틋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저는 용기 내어 성주 씨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들은 성주 씨도 저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표했어요. 그렇게 주고받던 연락과 약속들이 쌓여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연애를 시작한 반년 동안은 정말 말 그대로 행복하고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연애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만 만나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니 정말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즐겁고 애틋하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워낙 짧아 이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금방 이 남자랑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연하이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꺼내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일단은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결혼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행복하고 강렬했던 6개월이 지난 후 남자친구는 저를 만나도 반응이 점점 예전만 못했어요. 야, 넌 무슨 연애 처음 해본 사람 마냥 그런 거 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완전 연애초랑 같을 수는 없지. 성주랑 오래 만나고 싶다며. 벌써부터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서 어떻게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려고 그래. 알지. 아는데 내가 시큰둥해질 땐 몰랐는데 지금은 내가 아쉬운 입장이 돼서 그런가 봐. 남자친구 반응이 일일이 신경 쓰이네. 그런 괜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 얘기 꺼내봤자 피곤해하기만 한다? 자칫 잘못하면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래. 알겠어. 조심해 볼게. 친구에게 따끔한 조언을 듣고 정신 차려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촉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될 뿐이었어요. 아무리 여행지에서 갑자기 시작된 사랑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식을 수가 있을까요? 양쪽 다 마음이 서서히 멀어진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아직도 뜨거운데 솔직히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제안을 하나 했죠. 곧 있으면 1주년이니 저희가 처음 만났던 곳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요. 제가 뭘 제안을 하면 늘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던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환한 얼굴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 역시 시작을 되새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야 옛날 생각도 하면서 다시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1주년 기념여행을 떠났어요. 저를 만났을 때 말고도 제주를 많이 와봤는지 맛집도 많이 알고 예쁜 카페도 많이 알아서 저는 딱히 뭘 찾아보지 않고 남자친구가 짜온 데이트 코스를 편안하게 따라다녔어요. 맛있는 걸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죠. 남자친구도 오랜만에 기분도 참 좋아 보이고 표정도 한결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해변에서 술을 마시고 살짝 취기가 올라온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받겠다며 모래사장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굳이 제 앞에서 받지 않길래 업무 전화인가 보다 싶어서 전화가 끝날 때까지 잘 기다렸어요. 생각보단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뭐야? 회사야? 누군데 매너 없이 휴가 기간에 전화를 하고 그래? 아, 물어볼 게 있었나 봐.
길게 통화한 건 아니니까 뭐. 남자친구는 약간 민망해하더니 금세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죠. 그때만 해도 둘 다 알딸딸하게 취한 상태였는데 전화를 받고 돌아온 다음 남자친구는 방금 전까지보다 더 술을 빨리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진짜 취하겠다. 좀 천천히 마셔. 기분이 좋아서 그래. 앞에 바다도 있고 서울 올라가면 또 언제 이렇게 바다 앞에서 술을 마시겠어. 그건 그렇지만 결국 남자친구는 걱정했던 대로 술에 거하게 취해서 몸도 잘 못 가눠서 숙소까지 제가 부축을 해줘서 겨우 데리고 갔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재밌는 것도 같이 보면서 2차로 놀기로 했었는데 술에 너무 취해버려서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뻗어버리더라고요. 아, 뭐야. 시간 아깝게. 그러게 적당히 마시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자친구를 재우고 혼자서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행까지 와서 잠자는 남자친구를 옆에 두고 혼자 놀려고 해서 그런지 괜히 잠도 안 오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핸드폰으로 깔아놓은 게임을 하려고 남자친구 핸드폰 잠금을 풀었는데 아까 통화했던 사람의 연락처가 화면에 떴어요. 준희라는 낯선 이름이 떠있더라고요. 저 말고는 다 성을 붙여서 저장한다고 했었는데 성을 떼고 저장이 되어 있는 이름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참을 그러고 얼어있다가 에이,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싶어서 통화 목록을 끄고 사진첩에 들어갔는데 가장 최근에 보고 있던 사진이 오늘 갔다 온 카페 사진이길래 구경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여름에 여행을 왔는데 배경이 꼭 가을 같더군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어 날짜를 확인하니 재작년 가을이더군요. 좀 더 사진을 넘겼더니 남자친구가 웬 여자랑 사이좋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전 그때 진짜 머리를 3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름조차 몰랐던 전 여자친구의 존재를 그때 처음 마주한 거예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그 여자의 사진이 참 많이도 찍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사진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귀찮아하면서 마지못해 찍어줬던 모습이랑 비교하면 참 많기도 한 사진의 양에 살짝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진짜 사진 속에 찍혀있는 여자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네요. 이 사람이 제 남자친구랑 7년이나 사귀었다던 그 대단한 여자인가 싶어서요. 저렇게 사랑이 빨리 식는 남자랑 어떻게 7년이나 사귄 건지 참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못난 마음이지만 저보다 외모가 뛰어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어차피 이제는 끝난 사랑임을 아는데도 질투가 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왜 하필이면 전 여친이랑 갔던 장소에 저를 데리고 왔을까?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좋게 생각하면 전에 갔던 곳이 너무 좋았어서 저랑 가고 싶어서 데려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모든 게 나쁘게만 보였어요. 게다가 통화 목록에 찍혀 있는 이름이 너무 여자 같아서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회사에서 온 전화라고 얼버무렸던 것도 그렇고요. 솔직히 당장 남자친구를 깨워서 모든 걸 따지고 싶었지만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깨워봤자 제대로 대화가 될 리도 없었고 핸드폰을 왜 훔쳐봤냐고 오히려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밤은 그렇게 혼자 마음을 앓으며 보냈어요. 다음 날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혼자서 속으로만 애를 태웠어요. 또 척척 스케줄을 짜서 저를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도 전 여친이랑 온 곳인가? 왜 이렇게 잘 알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고 싶어도 저절로 펼쳐지더라고요. 행복하려고 온 여행인데 더 지옥 같았어요.
이대로 여행을 계속하다간 화병이 나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물어봤죠. 혹시 어제 통화한 거 진짜 회사 사람 맞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제 너 너무 일찍 잠들어서 네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잠깐 할까 했다가 봐버렸거든. 네가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들이랑 통화 기록에 있던 이름 전부. 뭐라고? 그걸 왜 봐? 어? 언제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하자고 먼저 말한 건 너잖아. 아니, 그건 그냥 신뢰의 문제니까 공유한 거지. 비밀번호 안다고 그렇게 멋대로 남의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어딨어. 내가 사진첩이랑 통화 기록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핸드폰 잠금 풀었더니 통화 기록이 떠 있었고 그걸 지우고 사진첩으로 넘어갔더니 네가 보고 있던 날짜가 바로 떠서 본 거야. 내가 무슨 너 감시하려고 뒤져본 게 아니라. 진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기분 좀 그렇다. 이럴 거였으면 나도 비밀번호 공유 안 했지.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어제 같이 갔던 카페, 전 여자친구랑 갔던 곳이던데 전 여친이랑 다니던 장소를 나랑 데이트할 때 우려먹은 거야? 그리고 전 여친한테 전화 온 걸 회사 사람이라고 거짓말은 왜 했어? 아니, 그 전에 그 전화를 왜 받아? 아니, 난 그냥 그때 너무 좋았어서 누나랑도 오고 싶어서 온 거지. 어디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간판 사진 찾아보려다가 본 거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전 여자친구랑 통화한 내역까지 봤는데. 진짜 피곤하게 왜 이래? 나 못 믿는 거야? 그냥 제주 와서 걔랑 간고 누나랑 다니다 보니까 걔 생각이 난 건 맞는데 솔직히 이 타이밍에 전화까지 올 줄은 나도 몰랐어.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전화가 올 줄 알았든 몰랐든 내 말은 왜 받았냐는 거야. 설마 네가 먼저 연락한 건 아니지? 아니, 몰랐나 본데 우리 서로 안부 인사 정도는 가끔 주고받아. 내가 이맘때쯤 제주도 간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잘 놀고 있냐고 전화해봤대. 뭐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다니. 정말이야? 아니, 누나가 연애를 짧게만 해봐서 잘 모르나 본데 그 사람은 단순히 전 여친 사랑 같은 게 아니라 그냥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이야. 이젠 아무런 간점도 없이 잘 정리했고 누나랑 잘 만나고 있잖아. 걔도 다른 남자랑 잘 만나고 있어. 안 좋게 헤어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까지 물고 뜯고 원수처럼 지낼 건 없잖아. 아니,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딨어? 그럼 너는 내가 전 남자친구랑 안부 인사 주고받는다고 하면 좋아?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고 가족이 어딨어? 진짜 피를 나눈 것도 아니잖아. 그거야 당연히 싫지. 누나는 짧게 만난 남자친구들인데 무슨 마음으로 연락 주고받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나, 한 사람을 7년을 만나다 보면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서로 약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도 속속들이 알게 돼. 그런데 내가 무슨 이성적인 감정이 남아서 이러겠어. 걔한텐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것도 없고 설레지 않게 된 건 더 오래야. 그냥 내 20대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사람이니까 안 좋게 마무리하고 남남으로 지내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아니, 이해 못하겠어. 설마 같이 찍은 사진도 그래서 내버려 뒀다고 할 거야? 그건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알아. 나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누나 만나면서 지우려고 했는데 걔랑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아서 지우기가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그걸 다 지우려고 하니 또 내 20대의 커다란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나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내가 한 말들 다 책임지고 난 누나만 볼 거야. 결혼도 누나랑 하고 싶고. 괜한 걱정시킨 건 너무 미안한데 걱정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앞으로 내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잖아. 어? 그걸 그때 다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전 미련하게도 남자친구의 애교와 애정 공세에 못 이긴 척 넘어가 줬어요. 남은 여행날이 이틀이나 남아있는데 이 기분으로 쭉 여행을 하기도 싫었고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따질 기력도 없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까 대신 그 여자랑 다시는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우린 진짜 끝이야. 네 생각만 하지 말라고. 내 입장도 생각은 해줘야지. 그리고 전 여친이랑 찍은 사진들도 천천히 보이는 대로 지우고. 그 사진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기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 그걸 누가 이해해? 알겠어. 내가 신경 쓸게. 화 풀어. 마음속에 약간의 찜찜함을 안고 나머지 여행을 이어갔어요. 걱정도 됐지만 그때부터는 정말로 남자친구가 저한테 연애 초 때처럼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했던 모습들에 저는 또 금방 마음이 녹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참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냉정하게 사리 분별이 안 됐던 거죠. 그날 이후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사이도 꼭 그런 건 줄로만 알았죠. 며칠 안 가서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누나, 우리 그냥 결혼해버릴까? 응? 나야 좋지만 넌 아직 결혼 안 급한 나이인데 괜찮아? 무슨 결혼이 나이 때문에 하는 건가? 좋은 사람 나타나면 하는 게 결혼인 거지. 나도 누나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부모님한테 서로 인사드리자. 그래,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게. 딱히 로맨틱한 청혼 같은 건 없었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전 그때 거창한 청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가슴이 쿵쾅거리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주니 말 나온 김에 얼른 결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빨리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남자친구를 빼도 박도 못하게 제 가족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죠.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안 가 각자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쪽도 너무 온화하고 다정한 분들이셨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그렇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짠! 우리의 500일을 축하하며 1주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0일이나 됐네. 축하해. 저희는 사소한 기념일도 챙기는 커플이라 여느 때처럼 기념일 식사를 했어요. 그날은 외출보다는 맛있는 술을 몇 병 준비해서 남자친구 집에서 음식을 해 먹었는데 집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금방 취하더라고요. 나 진짜 누나랑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가 늦었다. 무슨 소리야? 뭐가 늦어? 하나도 안 늦었어. 내년 금방 와. 앞으로 평생 같이 살 건데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걔보다 빨리 결혼하고 싶었는데 늦어버렸어. 나쁜 년. 나한테 척접장을 보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 취했어? 남자친구의 술주정을 듣는데 기분이 점점 나빠졌어요. 또 전 여친 얘기더라고요. 전 여자친구가 저희보다 빨리 결혼을 하는데 청첩장을 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 전 여친보다 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한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전 여친이 결혼 빨리 안 했으면 나랑 결혼은 언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서두르나 했는데 설마 그게 전 여친 때문이었어? 아, 그런 거 아니야 누나.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걔랑 연락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지. 청첩장을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건데? 아직도 그놈의 안부 인사 주고받니? 아니라니까. 연락 안 했어. 갑자기 걔가 청첩장을 보낸 거야.
연락처를 차단하면 되잖아. 왜 아직까지 미련스럽게 연락처를 남겨놔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래도 어떻게 삭제를 하냐. 우리 서로 부모님도 아는 사이인데. 걔가 내 동생이랑 엄청 친했단 말이야. 동생도 가끔 걔 안부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칼로 베어내듯이 끊을 수가 없는 관계라니까? 미안한데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새로 연애를 시작했으면 당연히 전 애인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나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행복하게 결혼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내내 신경이 쓰여. 새로운 데이트 장소 가면 그 사람이랑 갔던 곳은 아니겠지 싶고 당신 가족들 만나도 그 사람에 비해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싶고 무슨 망령이라도 씌인 것처럼 자꾸 얼굴도 모르는 그 인간 생각이 난다고. 너도 이제 나랑 결혼까지 하기로 했잖아. 그럼 가족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걔 때문에 나랑 싸울 거야. 내가 이렇게 싫다는데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누나, 나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무슨 부탁? 나랑 같이 얘 결혼식에 가줄래? 나도 누나랑 결혼하는 거 얘한테 얘기하고 싶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네가 연애하는 걸 몰라? 아니, 아는데 가볍게 연애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나도 결혼할 사람 있으니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누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그래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걔 행복을 빌어주고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니? 내가 거길 왜 가? 솔직히 누나 말대로 나 자꾸 미련하게 구는 거 맞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함께 했던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았어서. 근데 누나 말대로 이젠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내줘야지. 나 이제 누나 사람이잖아. 누나만 볼 거잖아.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 누나가 도와줘야지.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정말 진절머리나게 싫은 제안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놈의 전 여친 얼굴이나 한번 구경하자 싶더라고요. 제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추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 가서 구경이나 하다 오자 싶더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남자친구가 그 여자를 깨끗이 잊는다고 약속했으니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마에 참 흘린 자를 새겼죠. 그렇게 한 번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라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도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에 가서 그 여자가 하는 결혼식보다 훨씬 화려하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 애인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마음, 저도 모르는 건 아니니까 남자친구의 마음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옆에 제가 있다는 걸 그 사람한테 인지시킴으로써 추후 있을 일도 대놓고 방지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그 사람 결혼식에 갔어요. 어차피 같이 사진 찍을 사이는 아니니 신부에게 질세라 최대한 화려하게 꾸미고 갔죠. 그런데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신부가 생각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관리를 평소에 엄청 하는 사람인 건지 깡마르고 왜소한 체구에 얼굴도 작고 모델 같더라고요. 솔직히 모르는 사이로 만났으면 여신이다 생각했을 만큼 예뻐서 자존심이 팍 상했어요. 본판만 해도 일반인 수준이 아니었는데 거기다 반짝이는 하얀 웨딩드레스에 신부 화장까지 해놓으니 정말 천사 같더라고요. 그 사진은 뭐였는지 제가 착각을 해도 한참 한 것 같았죠. 남자친구가 신부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신부는 저를 보고 환하게 웃기만 하는데 웃음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신부의 외모가 충격적이었고 결혼식을 보는 내내 남자친구의 씁쓸해 보이는 표정에 신경 쓰여서 미치겠더라고요. 와서 미련을 없애겠다던 남자친구는 오히려 진한 미련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어요. 저 모습으로 나랑 결혼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대놓고 얼굴에 쓰여있는 걸 보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남자친구 손을 잡고 식장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왜 그래 누나? 내가 여기 와서 눈조장 찍었으면 됐지. 이걸 끝까지 봐야 돼? 지인 결혼식도 지루하면 끝까지 못 보는데 뭐 보기 좋은 거라고 끝까지 봐. 그래도 우리도 곧 결혼할 건데 여기 온 김에 사전 구경 좀 해보면 좋잖아. 됐거든? 내 주변에도 결혼하는 사람 많은데 굳이 여기서 사전 구경할 게 뭐야? 누나, 또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저를 달래주기는커녕 피곤하게 군다는 듯한 남자친구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폭발했고 그날도 정말 박 터지게 싸웠어요. 욱하는 마음에 그냥 다 됐으니까 결혼하지 말자는 말을 하니 나름대로 자존심 세워가며 싸우던 남자친구가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 정말 누나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다니까. 이제 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거 봤으니까 정말 연락처도 차단하고 깨끗이 잊을게. 우리 그러려고 온 거잖아. 화내지 마. 저를 살살 녹이며 달래는 남자친구를 정말 믿어도 되나 싶다가도 또 금방 넘어가고 싶은 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온 거니까 정말 끝이겠지 싶어서 넘어가 주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넘어가 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제 불같은 성격에 정말 많이 양보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건이 터졌어요. 누나, 부모님 드시라고 한우 세트 하나 보냈어. 오늘 안에 도착할 거야. 뭐? 정말? 갑자기 뭐야? 아, 회사에서 성과급 나왔거든. 그래서 장인 장모님 생각나서 든든하게 챙겨 드셔야 하니까. 고마워.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시겠다. 퇴근하고 배송 와 있으면 사진 보낼게.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도 알뜰살뜰 잘 챙겼어요. 그게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했던 많은 이유 중 하나였죠. 엄마, 성주가 엄마 아빠 드시라고 한우 세트 선물로 보낸 거 오늘 온대요. 오면 냉장고에 바로 넣으세요. 어머, 그래? 고마워서 어떡해. 잘 먹겠다고 전해줘. 기분이 좋아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을 했는데 한우팩 세트가 집 앞에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엄마, 날씨 더운데 이거 안에 넣어놓으라니까. 왜 안 챙겼어요? 밖에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나도 오늘 온다길래 그건 줄 알고 집에 들여놨는데 송장 확인해보니까 우리 집 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내놨지. 뜯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니. 우리 집 거가 아니라고요? 엄마 말을 듣고 송장을 확인해보니 우선 이름이 제 이름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100번 양보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너무 화가 났던 건 이름이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 전 결혼식까지 갔다 와서 너무 익숙한 그 이름이요. 게다가 핸드폰 번호도 달라서 번호를 저장해서 프로필을 확인하니 그 전 여자친구더라고요. 주소만 제대로 쓰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전 여친과 헷갈려서 썼던 거예요. 그 순간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제 눈치만 보시던 부모님을 남겨두고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통받던 한우 세트를 들고 남자친구 자취방으로 갔어요. 누나, 연락도 없이 무슨 일... 그건 왜 들고 왔어? 고기가 상했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그놈에게 저는 뜯긴 송장을 내밀었어요. 너 미쳤니?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도 보는 선물에 전 여친 이름을 박아놔? 너 진짜 나 매기니? 다 있는다고 날 그 인간 결혼식까지 데려간 놈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 송장을 확인한 그 인간 얼굴이 사색이 돼서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아이스팩에 들어있던 한우들을 다 꺼내서 바닥에 던졌어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랑 연애하는 동안 내가 둘이서 연애를 하는지 셋이서 연애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 아니, 결혼해서까지 셋이서 살고 싶진 않네. 내가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넌 그 여자 망령에서 못 벗어나잖아. 누나, 이건 정말 실수야.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술 취해서 주문시켰다가 순간 정신이 나갔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그놈의 한 번만. 너 술 취할 때마다 그 여자 찾는 거 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넌 나 멍청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좋니? 나도 너랑 행복해지고 싶었어. 그래서 네가 말도 안 되는 요구 하는 거 다 들어줬어. 근데 네가 나한테 결국 해주는 건 이따위잖아. 나도 사랑받는 연애하고 존중받는 연애하고 싶어. 그동안 네가 나한테 그런 걸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전 여친 이름 박힌 고기는 너나 먹어. 우리 집 식구들한테 이딴 거 먹이기 싫으니까. 누나,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더 들어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저를 끌어안으려고 다가오는 남자친구가 순간 너무 소름 돋고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기팩을 남자친구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뺨에 3개 맞고 떨어져서 꽤 아팠을 텐데 전혀 미안하진 않더라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애교 부리고 마음 약하게 만들어서 어물쩍 넘기려는 걸 더 이상은 봐주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저와 제 가족에게 큰 실수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제게 스킨십을 하려는 모습도 너무 역겹게 느껴졌고요. 뺨을 거세게 맞고는 충격을 받았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너는 그렇게 걔를 못 잊어서 구질구질하게 굴 거면 어떻게든 걔를 다시 붙잡아서 결혼을 했어야지. 걔 결혼하는 거 보니까 돈 많은 남자랑 하는 것 같더라. 넌 그렇게 버려지고도 걔를 못 잊을 만큼 걔가 좋니? 누나, 제발 이러지 마. 누나 질투나서 이러는 거 나도 잘 아는데 나랑 같이 가서 걔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왔고 걔한테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까지 했잖아. 이름 잘못 적은 건 미안한데 내가 매번 걔 이름으로 선물을 보냈다니까. 술도 좀 들어가고 해서 헷갈렸어. 습관이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 어? 나 누나 아니면 이제 돌아갈 데도 없는 거 알잖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자친구가 어물쩍 넘어가려고 심리전을 펼치는 말들에도 일일이 화가 나더라고요. 맨날 변명. 넌 지겹지도 않니? 그리고 돌아갈 데가 없어서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나 보지? 돌아갈 데가 있었음 바로 돌아갔으려나? 너랑 또 지겹게 엮이고 싶은 생각 없으니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남자친구가 또 다가오려고 하길래 저는 앞에 놓여있던 소고기 팩을 한 번 더 던져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길로 파혼 선언을 했죠.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아 차마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냥 인연이 아닌 것 같다는 말로 퉁을 쳤죠. 그런 식으로 헤어지고 나니 장기 연애를 했던 사람은 정말 못 만나겠더라고요. 대여도 한참을 데인 느낌이었으니까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과거에 함께 시간을 보낸 연인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한 건 줄 미처 몰랐어요. 장기 연애했던 사람은 인성이 좋은 거니 믿고 만나라는 말이 정말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저는 얼마 못 가서 정말 운 좋게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때 저 좋다고 쫓아오는 남편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의심하다가 결국 마음을 열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 사람을 믿어봐야지 했던 마음을 지금까지 남편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그 전에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나 싶기도 했고요.
그 인간은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었는지 결혼 소식 같은 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올 바에 그런 인간은 연애하지 말고 평생 외롭게 혼자 살아야 마땅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환갑인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올해 남편의 6번째 제사를 지냈고요. 현재는 남편이 남긴 집에서 남편이 남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 한 몸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살아생전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던 남편이었는데 아마도 하늘에서 자기 돈으로 제가 호의호식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이 열받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은 참 짠돌이었거든요. 그냥 사람 자체가 그러면 그것도 존중하겠는데 저랑 애들한테만 짜게 굴었어요. 그에 반면 남편은 자기가 벌어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네 식구, 즉 시댁 식구들 챙기는 데에만 돈을 후하게 썼는데 남편에게는 3명의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오빠 등에 빨대를 꽂고 누가 더 많이 빨아먹나 경쟁하는 것들이었는데 참고로 신우들이 저보다 다 어립니다. 그런데 오빠가 하도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 그 동생들도 저를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도 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명절 같은 날 시댁에 가면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는데요. 저희 신우들은 셋 다 시집을 갔어도 자기 시댁을 챙기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시짜짓을 했는데 오죽하면 큰 매제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너나 잘하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큰 매제는 자기도 처가에 오기 싫다며 며느리 노릇 안 하니 자기도 사위 노릇 기대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이후 시댁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엄청 화가 나서 큰 매제한테 뭐라고 했는데 큰 매제가 저희 남편이랑 동갑이라 그런지 전혀 기세에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싸웠는데요. 저희 남편은 자기가 돌아가신 시아버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동생들한테도 자기가 아빠 노릇을 대신해줘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어릴 때부터 시어머니가 심어준 거였어요. 그러니 동생 3명 시집 보낼 때도 저희가 각자 2천만 원씩 해줬어야 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 역시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을 뿐 전체적인 돈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연봉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도 생활비는 참 빠듯하게 줬어요. 애가 둘이고 학원에 가야 하는데도 사교육?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럼 학교가 왜 필요하나? 라고 말하며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부족한 돈은 벌어서 충당해야만 했죠. 학교에서 피아노랑 태권도 같은 건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애만 기죽이고 싶지 않아서 신발이나 옷, 가방 같은 것도 좀 좋은 걸로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은 그런 쪽으로는 전부 쓸데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우들이 라미네이트 하고 싶다고 하면 돈 주고 라섹 하고 싶다고 하면 돈 주고 심지어 막내 신우는 시집 가려면 성형수술 해야 한다고 하니 그 돈까지 해줬는데 자기 돈으로 자기 동생들 주는 거니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저런 인간 뭐가 좋다고 진작에 갈라서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혼이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냥 사는 거였죠.
저도 그랬어요. 분명 뭐 하나 도움되는 남편도 아니고 애들 아빠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빠 없는 애들은 만들고 싶지 않았죠. 적어도 애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참고 갈라서더라도 그때 갈라서야겠다는 마음이었는데요. 너도 나도 다 참고 살 때라 저도 그냥저냥 살았던 거죠. 그래도 애들은 참 착했어요. 특히 큰딸이 제 마음을 많이 알아줬는데 새끼들이 있으니 사는 게 마냥 고달프지도 않았죠. 내 새끼 먹이고 입히고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배우게 해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생활비는 쪼들렸고 남편에게 정당하게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면 제가 손이 커서 돈이 부족한 거라며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둘째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다시 취직을 했어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전에도 부업이다 아르바이트다 돈 되는 일은 찾아다니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는데 계속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딴 주머니를 찰 생각으로 아예 직장을 구했어요. 그때도 남편이 자기처럼 고졸의 경단녀를 누가 뽑아주나? 괜히 떨어져서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주는 돈 아끼면서 전처럼 푼돈이나 벌고 그렇게 살아. 라고 저를 무시했는데 저는 보기 좋게 단 한 번의 이력서와 면접으로 취직에 성공했죠. 그때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놀란 눈으로 물었는데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어요. 이래서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구나. 절실하게 느끼며 절대 다시 예전의 전업주부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제가 직장에 다닌 지 2달이 넘어갈 즈음 남편이 생뚱맞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냐고 묻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엄마 혼자 지내시는데 도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생활비 50만 원 더 줄 테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무슨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귀를 꼈죠. 50만 원? 지금 나랑 장난해? 1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할 판에 무슨 그런 푼돈으로 나더러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그래? 푼돈? 이젠 돈 좀 본다고 50만 원이 푼돈이 됐냐? 그럼 우리 엄마는 언제까지 저러고 혼자 지내? 어머니 아직 젊으셔. 오히려 우리랑 사는 거 불편하시지. 그리고 나랑 애들은 생각 안 해? 나 이제 취직한 지 2달 됐어. 근데 시어머니 모시자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자기 같으면 그러겠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럼 우리 엄마 계속 안 모시고 살 생각이었어?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 막말로 우리가 남는 방도 없는데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 거실에서 지내시라고 그래? 아니면 어머니한테 안방 드리고 우리가 거실 써? 애들 방 있잖아. 애들 같이 쓰라고 하고 남는 방 우리 엄마 드리면 되지. 진짜 답답하네. 애들 남매야. 유치원생도 아니고 둘 다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남매를 같은 방을 쓰라고 해? 됐고 괜히 내가 회사 다닌다고 집에 들어 앉혀놓고 싶은가 본데 억지 그만 써. 나는 회사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자기야말로 왜 그러냐.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리고 아직 애들 엄마 손 필요한데 자기가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집안이 개판됐잖아. 개판은 무슨. 나 집안일 똑같이 하거든? 그리고 애들도 이제 알아서 해.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잘해.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하자. 내가 그동안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그때마다 자기가 뭐라 그랬어? 나 사실 그래서 회사 다니는 거야.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괜히 그래? 돈 모아서 집 사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기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 언제까지 남의 집살이를 할 거야? 그래서 아가씨들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척척 주냐? 얼마 전에 둘째 아가씨 카드값 부족해서 100만 원 붙여줬다며. 그런 돈은 안 아까운가 봐? 그건 어떻게 알았어? 좌우간 가만 보면 능구렁이야. 그럼 애가 당장 카드값 때문에 지 남편이랑 한바탕 하게 생겼는데 그걸 안 주냐?
그러다 내 동생 신용불량자 되면 다 줄만 하니까 준 거지. 그래? 자기는 항상 그런 식이야.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고 펑펑 쓰면서 정작 한 집에 사는 나랑 애들한테는 소금물보다 짜지. 유치하기는. 그래도 집 사면 그 집엔 누가 살아?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 아무튼 나는 우리 엄마 저렇게 혼자 지내는 거 마음 쓰이고 걱정돼. 그러니 당신의 회사 그만둬. 남편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 엄마까지 팔면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무시하고 회사를 다녔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자존심 싸움이라도 하듯 사소한 일에도 불꽃이 튀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왔고 저희 딸 방을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줬는데요. 그때 저에게 딸이랑 안방을 쓰고 자기가 거실을 쓰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50만 원씩 생활비를 더 줄 건데 그게 아니라면 생활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방을 뺏긴 딸은 울고 저는 속에서 분통이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계셔서 차마 큰 소리는 내지 못했네요. 대신 저도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는데요. 시어머니에게 집안일과 아이들 보는 걸 부탁했어요. 막말로 남편한테 생활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서로 상부상조해야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왜 당신 집도 아닌데 집안일과 애들을 봐야 하냐며 질색을 했는데 그럼 저는 생활비 못 받아서 어머니 밥이랑 빨래는 못 해드린다고 했죠. 사실 저 말을 할 때도 속으로는 엄청 떨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 저도 이판사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집에 계시니 야근하기도 용이해 종종 연장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자기는 너무 힘들다며 당신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하고 일부러 한 연장 근무는 아니었는데 의외의 효과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가실 때도 곱게는 가시지 않았는데 아범아, 아무래도 네 처가 바람이 난 것 같다. 그러지 않고서야 여자가 회사에 가서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게 뭐가 있니? 너 잘 알아봐. 라고 당신 아들을 들쑤셔놔서 제가 한동안 남편이랑 또 지지고 볶고 싸워야만 했어요. 저 역시 당당했기에 더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결국엔 그 인간이 회사까지 찾아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제야 자기 엄마가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한 걸 인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할 대로 상했고 그 뒤 저희 부부는 서로를 소 닭 보듯 관심도 없고 그저 한 집에만 사는 무늬만 부부로 살았는데요.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힘들진 않았어요. 그것도 나름 적응이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편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다가 애들이 독립해 우리 부부를 떠나면 그때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뭐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게 15년 넘게 살았어요. 그 사이 그 인간 말대로 돈을 모아 신축 아파트 내 집 장만도 했고 애들은 다 커서 대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1년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빠라고 애들 학비는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것도 안 해주면 바로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처음 딸아이 대학 입학금 내주는 거 보고 참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부부 사이가 달라진 건 아니었는데요. 15년이 넘었어도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똑같았고 자기는 등산이다 낚시다 또 골프다 하며 밖으로 도는데 분명 여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다른 여자들은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하면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정이 다 떨어지고 없어서인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 외박하니 그냥 저 인간이
딴 살림 차려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감정이었죠. 그리고 고백하자면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고 산 세월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해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나도 저 인간이랑 살면서 희생하고 고생한 거 제대로 된 보상이라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보상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그냥 서류상의 가족이고 부부였지 저랑 남편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였던 터라 그 인간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쓸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인간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원? 당신이 왜? 내가 자기 걱정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얼굴이 하도 거무죽죽해져서 병원에 가봤거든. 주변에서 하도 이상하다고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 검사를 했는데 나 간암이래. 수술도 지금은 효과가 없고 이식을 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자기야, 나 이제 어떡하냐? 순간 제 머리에서는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고소하다라든지 잘됐다라든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그냥 어안이 벙벙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더 황당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그 인간이랑 놀았던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짝이라도 한 듯 남편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풀이 잔뜩 죽어서 조강지처인 저에게로 온 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마 다른 여자 중에 한 명이 병건해준다고 하면 저 안 찾고 거기 갈 인간인데 아무도 자길 받아주지 않으니 아쉬운 대로 법정 마누라인 저를 찾아온 게 괘씸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한테 간까지 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솔직히 뭐 예쁜 남편이라고 간까지 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를 원망했는데요. 그래서 말했죠. 어머니, 저 사람 여태 다른 여자들이랑 붙어먹다가 버림받아서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없는 사람 건강관리를 시켜요?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한테 가셔서 따지세요. 그동안 뭔 짓을 하고 다니느라 암까지 걸렸냐고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가 지지 않고 잔뜩 기가 살아 말을 하자 혈압이 오르신 듯 뒤로 휘청거리시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니 제 간을 떼서 자기 아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바로 거절했죠. 물론 검사를 받아봐야 이식이 가능한지 알 수 있지만 저는 그 검사조차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우리 애들이 줘야 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주고 싶으면 어머니 본인이나 오빠 돈 펑펑 쓴 동생들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물러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저더러 독한 년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살다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그럼 다 늙은 내가 수술을 해야겠니? 너도 정말 염치가 없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산 아파트에 살고 애들이랑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네가 먼저 수술 받겠다고 나와야지. 아니요. 저 인간이 저랑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미쳤지. 제가 재간까지 꺼내서 줘요? 저 그렇게 배롭지 않아요. 염치 따지면 저보다 아가씨들이 나서서 오빠한테 간이식 해줘야죠. 그리고 애들한테 괜한 말씀하시면 저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병원 오는 것도 안 할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든 간병인을 붙이시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아쉬울 것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 잘해보시라 말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부터 신우들이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히더군요. 법적 부부인 제가 해줘야지 어떻게 시집간 신우한테 간 이식을 해주라고 하냐며 완전 눈이 돌아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도 참지 않았어요. 오빠한테 돈 타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저야 법적으로 부부지만 이혼하면 남이고 아가씨들은 피를 나눈 남매인데 해줘도 제가 아니라 아가씨들이 해줘야죠. 받아 쓴 걸로만 따져도 아가씨들이 간이식하는 게 맞지 않아요? 왜요? 이제 와서 오빠한테 간이식 해주는 건 좀 그래요? 진짜 양심도 없다. 아가씨들 오빠 정말 서운하겠어요. 아가씨들한테 해준 돈만 해도 억은 넘을 텐데. 신우들은 제 말에 저를 째려만 볼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게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자기들이 불리할 걸 왜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이제 와서 제가 자기들이 시누이들이라고 무서워할 줄 알았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식자도 찾지 못한 남편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더 당당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아내돌이는 했는데요. 그래도 같이 애 낳고 산 세월이 있으니 아주 방치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자 이 인간이 그건 또 미안하고 고마웠는지 저한테 처음으로 사과도 하고 고맙다는 말도 했는데 그땐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져야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구나 싶은 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용기를 낸 남편에게 저 역시 평생 안고 살아온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았는데요. 다른 식구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간 이식 적합 검사도 따로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부적합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차마 애들한테는 검사를 해보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식자를 기다릴 뿐이었는데 8개월 정도 접어들었을까? 남편은 결국 이식자를 찾지 못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까지 시어머니도 신우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식 적합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저 저한테 모든 화살을 돌리며 저더러 자기 아들, 자기 오빠를 죽인 살인자라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오빠 재산에만 관심 있는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기 오빠 재산 가져올 거라며 애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때 저희 아들이 욱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고 무슨 자격으로 자기 엄마한테 악담을 하냐며 법으로 할 수 있으면 법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랑 누나인 딸이 말릴 정도였죠. 그 덕에 신우들도 더는 저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해도 신우들이 가져갈 재산은 없었는데 그래서 더 열받아 하는 것 같았죠. 오빠가 살아있으면 이래저래 돈도 더 뜯어갈 수 있는데 오빠가 죽었으니 그것도 어렵겠다고 이미 계산을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자기들이 어쩌겠어요. 제가 순수하게 주지 않으면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는데 그러니 그 뒤부터는 하나 둘 저를 찾아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돈이 필요한지 어필하기 바빴어요. 어떨 때는 자기가 더 힘들다며 지들끼리 다투기도 했는데 그 꼴을 보니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에 반해 시어머니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보냈다는 충격에 두문분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듯 했는데요. 그래도 딸들이 있으니 자기 엄마는 챙기겠거니 했어요. 보통은 며느리보다 딸들이 엄마를 더 챙기기 마련이잖아요. 게다가 저랑 시어머니 사이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진 상태라 당장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저는 장례식조차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터였는데 남편이 가고 3년 정도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알려준 건 큰 신호였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깜빡깜빡 하는 정도라 일상생활까지는 가능했는데 최근 들어
살고 있는 집 비번도 기억을 못해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며 걱정스러운 말을 저에게 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큰 신우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런 말 정말 미안하고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도 그리고 제 동생들도 모두 시집을 간 상황이라 친정엄마 모실 여건이 못 돼요. 남편 눈치 봐야죠. 시댁 눈치 봐야죠. 특히 막내네는 애들도 아직 어려서요. 그래서 지금 저더러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라고요? 네. 아무리 오빠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도 언니가 우리 엄마 며느리잖아요. 대신 우리 세자매가 20만 원씩 언니한테 드릴게요. 20만 원이요? 그럼 저더러 도합 60만 원에 시어머니 치매 수발을 들라는 말이세요? 더 드리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다들 어려워서 그렇죠. 대신 언니는 오빠 재산 다 챙겼고 애들도 다 커서 집 앞벌이 다 하는데 언니만큼 딱인 사람도 없어요. 제가 왜 딱이에요? 저도 지금 직장 다녀요. 막말로 제가 받는 월급만큼은 준다고 해도 고민할 마당에 60만 원 받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워요? 아가씨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친정엄마였어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엄마 모신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집 우리 오빠가 산 우리 오빠 집이잖아요. 제가 왜 그 말 안 하나 했네요. 아가씨는 내가 오빠랑 어떻게 산지 몰라요? 저 오빠한테 제대로 생활비 못 받았다고요. 오빠는 자기 돈이라고 펑펑 쓰고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우며 살았어요. 그 대가로 받은 집인데 제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뿐만이 아니죠. 오빠 가기 전까지 병수발은 또 누가 했는데요? 큰 신우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저에게 떠밀려고 하는 신우의 속내에 화가 치밀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딸애가 작년에 결혼해 나가고 아들도 회사 근처로 가서 살고 싶다고 독립해 이제 혼자 자유롭게 살게 되어 신이 나 있던 참이었거든요. 24세 결혼해 시집살이 8년 하고 애들 키우고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랑 살면서 좋은 시절 다 보냈지만 아직은 젊다고 생각해 남편이 남긴 돈으로 그동안 못해본 것들 실컷 하며 남은 여생을 살고 싶었는데 제 남은 여생을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라니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한 번쯤은 제가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죠. 하지만 신우들은 하나같이 제가 남편 돈을 모두 챙겼기 때문에 그에 세트로 시어머니까지 제가 책임져야 계산이 맞다고 주장했는데 제가 워낙 수긍하지 않으니 시누이들이 저희 집에 몰려왔더군요. 그 모습은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갈 때 거지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대비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문을 열어줬는데요. 오히려 제 덤덤한 모습에 신우들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주며 여기까지 와도 소용없어요. 이거나 시원하게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했는데 막내 신우와 둘째 신우가 다짜고짜 그러더군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같은 여자끼리 서로 입장 헤아려줄 수 있잖아요. 언니는 이제 남편도 없고 애들도 다 나가서 사는데 여기서 언니 말고 누가 우리 엄마를 돌봐요? 맞아요. 집도 혼자 쓰기 넓잖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기만 하지. 저 하나도 안 외로워요. 그리고 친딸이 셋씩이나 있는데 남의 딸인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요? 뭐 사이가 좋았으면 말도 안 해. 아시잖아요. 저랑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그야 오빠 살아있을 때고 또 치매 걸리기 전이죠. 지금은 별로 기억도 남아있지 않고 다 잊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으면 작은 아가씨가 모시면 되겠네요. 언니! 조용히 해. 저기 언니, 그럼 저희가 돈을 좀 더 드리면 어때요? 전에 20만 원씩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30만 원씩 드릴게요. 큰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않고 언니 마음대로 돈을 올려? 막말로 지금 언니가 오빠 돈을 얼마나 챙겼는지도 우린 모르잖아. 나는 싫어.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참 기가 막힌 꼬라지였어요. 그렇게 오빠한테 돈 받아 챙길 때는 언제고 자기 엄마한테 부탁하면서 내 돈은 아깝다고 쌩 난리를 치는지 그 모습이 참 꼴사나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들은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다들 직접 모시는 건 힘들다고 하니 저까지 포함해서 n분의 1로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시자고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 아닌가요? 네? 지금 우리 엄마를 시설에 보내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 자기 엄마 아니라고 그러는 건가? 진짜 너무하네. 왜?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갖다 버리자고 하지? 지금 너무한 사람이 설마 나예요? 그러는 작은 아가씨는 시설에도 못 보내겠다. 내가 모시지도 못한다. 돈도 아까워서 못 낸다. 그럼 어쩌자고요? 막말로 아가씨 엄마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한 번만 희생해요. 언니가 유일한 며느리고 여기 집도 오빠 집인데 우리 엄마가 여기 와서 못 지낼 이유가 없죠. 큰언니 말처럼 30만 원씩 드릴 테니 여기서 합의해요. 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이랑 사이도 나빠서 언제 이혼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야 죄송하지만 막내 아가씨 사정이고요.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에요. 정말 웃겨? 그럼 언니가 이 집 우리한테 줘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고 우리는 이거 팔아서 우리 엄마 모시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오빠 거 다 두고 언니는 빠지라고요. 미쳤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치매 걸린 엄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빠 돈 내놓으라고 강짜 부리러 왔네. 전에도 분명 말했을 텐데요. 법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요. 나 이 정도는 받을 권리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산지 몰라요? 나처럼 살라고 하면 살 수나 있고요. 아까 누가 그랬죠? 같은 여자끼리 입장 헤아려 주자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입장 헤아려 준 사람 있었나? 됐고 이제 그만하고 내 집에서 나가요. 못 나가. 이 집을 내놓든가 아니면 우리 엄마를 모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래요. 작은 언니 말이 100번 맞네. 선택해요. 언니, 나도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네요. 언니가 막무가내로 나오니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 모시고 살아요. 노인네 살아봤자 얼마나 살아. 언니 이렇게 끝까지 우리 엄마한테 불효하면 나중에 천벌 받아요. 천벌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자기들은 자기 엄마 모시기 싫어서 여기까지 와놓고 나는 천벌을 받는다고요? 저는 신우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는데요. 사실 남편 장례를 마치고 남편 물건을 정리하는데 기가 막힌 걸 발견했었거든요. 그냥 자기 동생한테 퍼주기만 하는 인간인 줄 알았더니 자기 동생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다 차용증으로 만들어 놓은 장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내용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남편도 신우들도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우들이 법적으로 자기 오빠 재산 어쩌고 하면 이걸 내밀 생각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꺼내와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 장부를 펼쳐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금액을 불러줬어요. 그러자 신우들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제가 그 장부를 발견할 거란 생각은 멍청하게도 못했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작은 신우가 저한테 그랬는데요. 그 차용증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미 제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돈 받을 사람도 죽었으니 그 돈 갚을 필요도 없는데 이제 와서 그걸 왜 꺼내와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언제까지 돈 갚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이 통장 정리할 때 내역 보니 갚은 기록은 없던데. 설마 현금으로 따로 갚으셨어요? 그럼 영수증이라도 갖고 있어야 증명이 될 텐데. 뭐래? 지금 작은 언니가 법적 효과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요, 저도 알아봤는데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까지도 상속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증거까지 있으니 저는 이걸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셨어요? 네? 그게 무슨... 언니? 정말이야? 언니가 아까 다 알아봤다며. 우리 저 돈 정말로 갚아야 해, 큰언니? 조용히 좀 해. 언니, 이제 와서 그러지 마요. 막말로 우리가 언니 돈 빌려 쓴 것도 아니고. 오빠는 그거 그냥 형식으로만 썼지 정말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건 내가 들어서 알아요. 그래요? 그럼 그 증거는요? 저도 뭐 솔직히 이 돈까지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집을 내놔라, 오빠 돈 내놔라, 아니면 치매 걸린 엄마 책임져라, 이런 말까지 듣는데 제가 어떻게 이 돈을 안 받아요. 자, 그럼 다들 이번 달 말까지 이 돈 알아서 주던지 아니면 아까 말한 소송 진행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그 돈 받아서 제가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책임질게요. 그럼 됐죠?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지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 재산은 제가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신우 셋은 제가 본격적으로 돈 가지고 따지자 전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굴만 하얗게 질려서는 자기들이 힘들어서 이번 달까지는 돈만 들 수 없다며 제 발목을 붙들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아보니 소송 진행하면 유체동산, 통장 압류까지 할 수 있었는데 친절하게 그 설명까지 해주니 셋 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빼더라고요. 그러게 오빠 돈이라고 쉽게 쓰고 안 갚을 심보였던 것 같은데 임자를 제대로 만났죠. 그리고 저는 이 복수를 하기 위해 이 묵직한 차용증 장부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 다니며 덕분에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남편 덕에 큰 소리 떵떵 치고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저한테 자기 엄마 떠넘기려 했던 신우 셋을 물리치고 원래 가졌던 계획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정년 때까지 다닐 생각으로 그 외의 여유 시간에 배우고 싶었던 장구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또 뒤늦게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전부 저를 부러워합니다. 완전히 신세가 역전된 거죠. 전에는 친구들이 그런 남편이랑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혼 안 하고 버티냐고 하더니 이제는 뒤늦게 팔자가 피려고 그렇게 끝까지 참았냐며 저에게 인간 승리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그 인간 덕으로 뒤늦게 이런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그 인간이 마지막엔 저한테 이로운 짓은 하나 하고 갔구나.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그 인간이 간암에 걸렸다고 다시 집으로 왔을 땐 그것도 밉게만 보이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부부로 함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하늘에서 누군가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 제가 간이식 적합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상상을 하곤 해요. 다시 그 인간 때문에 속 썩으면서 살 수도 있고 또 뒤늦게 자기 잘못을 뉘우쳐 제법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었겠다. 뭐 그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그저 생각일 뿐 이젠 저도 그 인간도 다 내려놓고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장부가 있던 것도 그렇고 남편 통장에 그래도 제법 많은 돈이 있던 걸 봐서는 그래도 아주 생각이 없는 인간 말종은 아니었나 봐요. 하기사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고맙다 하고 갔으니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 재산은 잘 지내줄 생각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부의 연이라는 게 전생의 악연에서 시작해 다시 태어나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연이라고요. 그럼 이번 생에도 우리는 제법 악연으로 살았으니 어쩌면 다음 생에 또 부부의 인연으로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과거를 생각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이지만 다음 생에 또 부부로 만나야 한다면 그때는 그 인간과 제가 정말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음 생에는 제가 좀 그 인간을 괴롭혀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원수 같은 인간도 용서하게 만드나 봅니다. 그리고 신우들은 결국엔 자기들이 치매 걸린 엄마를 책임지지 못하고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신 모양인데 거기가 시어머니의 큰오빠가 계신 걸로 알아요. 결국엔 끝까지 남의 손에 자기 엄마를 맡긴 못난 세자매인데 들리는 소문에 막내 신우는 정말로 매제한테 이혼당하고 큰 매제는 저희 남편처럼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신우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한다고 바쁜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작은 신우는 그 사이 또 사채빚을 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모양인데 그냥 셋 다 깔끔하게 폭삭 망하고 천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면 자기 가슴에도 비수가 꽂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제가 그리 많은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 사라는 게 아주 불공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십자 식구들 원망하며 착한 애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마음고생한 거 모두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아 저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바람입니다. 어떻게 갖게 된 자유와 행복인데요. 그리고 끝으로 바람이 있다면 딸은 저랑 같은 인생이 아닌 결혼을 하더라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아들은 지 아빠가 한 짓들을 생각해 그 반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란 질문에 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디 저희 아이들도 자기 인생 멋지고 행복하게 잘 꾸려갔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생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전에는 왜 이렇게까지 나 혼자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절망도 많이 했는데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분명 보상받는 날이 올 거거든요. 힘든 만큼 보상은 더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